연습을 좀 해보세요. 다음부터는 그냥 하지 말고 이걸 들으면서 연습을 좀 해보세요. 예. 네, 갑자기 한번 시켜봤어요. 예. 앞으로는 피아노 없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잘 지내셨나요? 바쁘셨죠? 그냥 부처님 오신 날 하랴, 그냥 또 부모 어버이날 손님 맞이하랴. 요즘은 어버이날이 더 바빠. 자녀들이 서울에서 각지에서 오니까 대접하느라고. 예, 저희가 5월달 저도 달려고 우리 회장님 저기 심고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쭉 보니까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전부 무슨 날 무슨 날 무슨 날 무슨 날 있더라고요. 저는 5월 5일은 자녀의 날이에요. 자녀의 날.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5월 8일은 부모의 날. 그 다음에 5월 15일은 정신의 부모님인 스승님의 날, 스승의 날. 그 다음에 부부의 날, 성년식 하는 성년의 날, 무슨 날, 무슨 날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의 날도 있고. 그래서 5월은 저희가 다른 때는 다 바쁘고 잊어버리고 살더라도 5월 한 달만은 어머니, 아버지를 좀 생각을 하고, 우리 자녀들을 좀 생각을 하고, 예,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로 가족이라고 하는 건 가족 그러면 주로 부부가 있어야 가족이 성립이 되죠. 부부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그리고 그 구성원 이걸 가족이라고 해요.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혼인 그 다음에 혼인을 하면 자녀가 생기고 요즘 딩크족들은 자녀도 안 낳고 살지만 혈연, 입양 등으로 구성원이 이루어져 있어요. 가족은 그 구성원은 그래서 가족의 유래는 이 패밀리 가족의 유래는 어원은 라틴어에서 유래를 합니다. 라틴어 저쪽 고대 문명. 그도 고대 로마에서 그 하인 또 노예 이런 걸 가르치는 말이었대요. 처음에는 가족은 하인이나 노예들을 부리는 말을 통념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다가 논, 밭, 주택, 그 다음에 가축 이런 걸 호주가 이런 호주에 속해 있잖아요. 논이나 밭이나 가축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이 그 호주의 그 남자에 속한 생산 도구를 지칭하는 말에서 고대 로마 시대에서는 지칭하는 말에서 현재의 가족이라는 의미로 발전이 된 것이 가족, 패밀리라는 말이에요. 예, 참 생산도구에서 이제 우리 아들, 딸, 형제 이렇게 해서 가족이라는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 저희가 그냥 보통 가족하면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이면서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 가족이라고 하죠. 그리고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 이제 입양, 또 이렇게 소모임 가족들, 또 재혼으로 인해서 성은 가족들이 다 달라. 엄마가 데려온 자녀들은 성이 다르고 아빠가 데려온 가족들은 성이 다르고 또 엄마도 성 다르고 아빠도 성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성이 좀 다르지만 다양한 성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거주하는 구성원들을 가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가족은 위탁가정, 위탁가정은 부모가 이 자녀들을 키울 수 없는 어떠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집에 어린 자녀들을 맡길 수가 없어서 예전에는 살림하는 일반 가정에 아이들을 맡겼어요. 원하는 사람들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맡기다 보니까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 자기네 친자녀들. 그리고 이제 맡긴 자녀들하고 그 차별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 먹이라고 하는 그런 식자재 이런 것들이 엉뚱한 데로 쓰여지고 그래서 너무 친부모한테 입는 상처를 피해서 위탁 가정을 한테 맡겼는데 더 힘든 아이들한테는 정서적으로 더 상처가 된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러면 사회제도상의 위탁 가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제 같이 그 아이들끼리 모여서 살고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생활보호사가 함께 이제 거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보육원, 이제 보육원에서는 엄마 아빠라고는 부르진 않지만 원장님, 이모,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보육원에 살고 있는 아이들도 일종의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릴 때 위탁이 되면, 아니 입양이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면 18살이 되면 독립을 해야 되고요. 500만 원을 가지고 방을 얻어서 독립을 해야 돼요. 그 돈도 벌어야 되고 임대료도 내야 되고 500만 원 보증금이 될까? 아마 독서실이나 고시원 같은 데서 얘네들이 살지 않을까. 근데 요즘 법이 바뀌어서 20세 아니 24세? 23세? 나이가 조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대학교까지는 그 보육원에서 관리를 보호를 하고 케어를 하고 그 이후에 자력을 얻어서 나가는 것으로 요즘 조금 연령이 높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원불교에서도 이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은법 결의식을 해가지고 은부녀, 은모녀, 은부자, 은모자 관계가 형성이 돼서 가족의 또 다른 가족의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원불교 학과 이제 입학을 해놓고 간사 근무를 하는데 이제 간사 근무를 다 마치고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를 가는데 교감님이 모시고 산 교감님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모녀를 정해줄까 아닐까 그런 고민을 하시다가 결론은 너는 너희 아버지 어머니 계시니까 은부녀, 은모녀 이런 걸 안 정해주겠다 그러셔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이런 관계를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없이 이제 이게 그 교무님 뭐 고모가 됐든 이모가 됐든 그런 이모 교무님, 고모 교무님 밑에서 함께 컸던 아이들이 그 은모녀를 정해서 그 학교 다니는 동안 용금도 좀 받아서 쓸 수 있고 또 어디 가면 학교에 방학하면 갈 때가 있는 이제 그런 제도가 있어요. 원불교에서도.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제가 왜 안 정해주세요? 그렇게 여쭤보니까 이제 알아야 되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정해주면 교무하는 동안 평생 거기에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4년 동안 용금 받아 쓰고 학교 경비 좀 받아 쓰고 학용품 좀 받아 쓰고서 그것이 족쇄가 된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모녀, 은자녀를 받아들일 정도가 되면 그런 어떤 조금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런 초월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자녀가 없는 이제 보통 교도님들이 그 역할을 하시는데 평생 교무 정년 퇴직할 때까지 족쇄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또 의외로 잘 만나서 그 외로운 노후 생활에 교무님들이 가셔가지고 은자녀들이 또 한 명만 키우는 게 아니라 뭐 남자 교무, 여자 교무 이렇게 해가지고 방학하면 다 그 집에 모여서 식사라도 같이 하고 또 생일날에는 모여서 케이크라도 불고 이제 그렇게 하는 또 좋게 인연이 잘 좋은 인연으로 발달하는 그런 은자녀, 은모녀 이런 관계도 있습니다. 법률상에서 개념은 가족이라는 개념은 민법 제 779조에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아마 이 가족이라는 것이 그 이제 재산 분할도 있지만 어떤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살인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타인이 타인을 죽였을 때하고 그 가족이 가족을 죽였을 때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법이 더 가중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민법에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배우자의 직계 혈족. 그러니까 이제 물론 나의 직계 혈족은 다 가족이고 나의 형제 자매도 가족이에요. 그런데 배우자의 그러니까 마누라의 직계 혈족 가족으로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 마누라의 형제, 그러니까 처남, 처영, 제부 이런 사람들이 가족이다. 예. 그래서 보면은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안 좋은 관계가 형부하고 처제하고 바람이 나서 막 이혼을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가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하니까 이 민법에 보면 니네는 가족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걸 가족이라고 하고요. 또 그 배우자의 직계 혈족, 그러니까
마누라의 직계 혈족, 위에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이런 분들도 가족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제 배우자의 형제 자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부, 제랑, 형부 뭐 이런 분들도 가족이다. 건강가족 기본법에서 가족을 또 정의를 내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이라고 하는 건 부부가 혼인을 해서 부부가 돼서 혈연, 자녀가 생산을 하고 그 자녀들 또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가 가족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가족 기본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제7조에 보면 가족으로서 어떻게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있냐면 가족 구성원은 부모를 부양해야 되고 자녀를 부양해야 되고 이게 법으로 돼 있어요. 나 우리 시부모님 안 모셔. 그러면 안 돼.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 양육을 해야 돼. 갖다 내다 버리면 안 돼요. 자녀들을. 자녀 양육, 그 다음에 가사노동도 가정 상황 그 생활을 운영하는데 서로 협조하여 함께 참여해야 된다.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설거지도 여자들만 설거지하면 안 돼. 같이 남자분이나 누구나 같이 가정 운영하는데 참여를 해야 되고 돈도 물론 맞벌이 하는 거죠. 가정 운영에 같이 참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맞벌이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가족으로서 부여된 가치예요. 그래서 부부가 이혼하는 많은 이유가 이제 더 이상 못 믿어. 저 사람 바람을 피웠어. 나 더 이상 신뢰성이 떨어졌어. 그렇게 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은 형태가 변화가 되고 있어요. 과거부터 농업 시대는 핵가족 시대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집에 가면 식구들이 많아. 그리고 할아버지, 어머니, 그러면 증조 할머니 막 해가지고 대가족이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둥근 상을 할머니 할아버지 상, 또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상, 부모님 상, 삼촌 고모 뭐 이런 상, 자녀들 상 이렇게 해가지고 막 상도 한 4개 5개씩 펴가지고 밥을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확대 가족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더 제가 어릴 때 가보면 저희 할머니 댁에 가보면 그 동네가 다 친척이에요. 언제 가냐? 명절 때 가잖아요. 명절 때. 그럼 그 동네를 다 돌아다니고 세배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친척이 이렇게 많어? 제가 그러면서 할머니들을 쫄락쫄락 따라다닌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한 마을이 친척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가족 구성원이 숫자가 많았겠나. 그랬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기계가 도입이 되면서 물건들이 대량으로 막 생산이 되면서 돈이 막 나오고 이제 그러면서 현대 사회까지. 그때는 핵가족. 이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고 살라니까 힘들어. 우리가 서울 가서 돈을 벌어올게요. 해서 부부가 애기들 자기네가 난 애기들만 딱 데리고 독립을 해. 어디로? 도예지로. 그렇게 해서 핵가족이 돼서 이제 애들도 안 돌봐. 엄마 아빠 일하러 가. 애들은 그냥 아침에 해놓은 밥 퍼서 먹고 라면 끓여서 먹다가 또 불나서 또 아이들이 다치고 막 그러잖아요. 상해를 입고. 이게 이제 핵가족 시대가 된 거고, 현대 사회에서 앞으로 사회는 1인 가족이에요. 이거는 청년들만 1인 가족이다? 아니에요. 어르신들도 노년층도 1인 가족으로 나중에는 같이 노부부가 같이 사시다가 한 분이 열반하시면 1인 가족이 되는 거예요. 1인 가족. 그래서 저는 34평 아파트가 잘 팔린다. 그래서 건설회사 보면 다 34평 아파트야. 방 크기가. 거기는 6인 가족 내지 5인 가족 그렇게 살 수 있는 곳이잖아요. 방이 3개, 4개 이러니까. 그러더니 언젠가부터는 또 24평, 25평 아파트만 막 줄기장창 치요. 그래서 1인 가족 되게 많던데 왜 1인 가족 아파트는 안 짓고 저렇게 4인 가족 중심으로 아파트를 지을까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 10년도 안 돼서는 이제 1인 가족 오피스텔 막 혼자 살 수 있는 작은 공간만 있는 기본적인 생활 전자제품만 딱 들어갈 수 있는
그런 1인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현대 사회에 가족으로 분류하는 또 조직이 있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모여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여자끼리 살아. 동성 남자끼리 살아. 근데 그것을 동성 가족이라고 하는데 이걸 막 비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취향.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여자로 딸로 태어났는데 남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여자가 더 좋아. 이건 취향이고 본인의 취향이고 본인이 존중받아야 할 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 비난하고 막 끌어다가 너는 아들인데 왜 남자랑 사냐 끌어다가 막 억지로 장가를 보내고 그러면 그 자녀에 대한 성 정체성을 인정을 하고 인정해주고 본인이 행복할 수 있는 패턴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동성가족. 서양은 그것이 일찌감치 발전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요즘 이제 동성 가족들이 막 데모도 하고 그러잖아요. 용산역 전 앞에서 막 모여가지고 데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소수자들이 모여가지고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데모를 하더라고요. 원불교학과도 그런 사람이 왔어요. 내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붕괴를 했어요. 왜 내보내냐? 아이 그러면 여자 교무가 여자를 좋아하면 어떡하냐고 막 교무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교무가 됐는데 교당에 여자 교도들 너무 좋아. 여자 교도들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눈에 맞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지. 필이 통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불교는 제일 마지막에 이 개념이 터지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종교 단체이고 해서 원불교학과에 그런 학생이 왔는데 내보냈다 이런. 그래서 저쪽 미국에 있는 선악대학 교무님들이 교무님들이 볼 수 있는 원티스 공고가 있어요. 공지사항이 거기에다 막 서술을 하고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도 아주 고지식한 사고를 가지고 머물러 있냐 막 이러더라고요. 이것이 다양화된 사회에서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성직자도 다양한 사람들이 교화를 할 수 있도록 기회는 줘야 된다. 본인이 하다가 너무 힘들어 그러고 나가면 어쩔 수 없지만 본인이 하겠다고 왔는데도 내보낸 기소 생활을 좀 시키다가 내보낸 회의를 계속 했대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결혼은 안 했는데 아이가 있어. 아이를 낳았어요. 이제 물론 미혼모, 미혼부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누구죠? 사유리, 그죠? 사유리는 자기가 호주야. 그러면서 아들 젠을 낳죠. 그런 가족의 모습 형태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결혼을 아주 그냥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 여자들이 나는 이 남자만 팍 데리고 와서 살고 싶은데 결혼을 하면 제가 말했죠. 아까 민법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배우자의 형제, 혈족관계, 우아래 직계 혈족관계, 옆으로 형제자매들이 다 가족이다. 이러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나 시집 안 가. 근데 아이는 키우고 싶어.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결혼을 안 하는데 아이는 키우고 싶어. 그렇다고 그냥 그렇게 미혼모로 산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당당히 호주가 되어서 그렇게 이제 사유리처럼 그렇게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싶다 이런 거죠. 그런 사회도 서서히 올 수도 있다. 아니었지만 그럴 수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인정을 해주고 존중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사회 제도상으로 가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원이나 장애우들이 모여 사는 곳은 수용시설, 이용시설, 수용시설, 요양원 그런 데도 가족이에요. 나름대로의 가족. 물론 면회도 오고 하지만 그 안에서 또 가족의 요양원을 가보면 관초는 제가 안에는 실내는 안 들어가 봤는데 복도가 쭉 있고 방방방방 있죠. 또 쭉 있고 이쪽에 방방방방방. 그래서 2명이나 3인실, 1인실, 이렇게 5인실 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유니트라고 해가지고 거실이 있어요. 거실을 통해서 방에 들어가고 이 방에 2분 살고 그 옆방에 3분 살고 그리고 식사는 유니티에서 나와서 같이 식사를 하시고 꼭 아파트처럼 거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방도 있고 이런 모습의 그 요양원을 보니까 제가 요 소그룹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 정서적으로 조금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또 이런 얘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옛날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하나 해드릴게요. 먹새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집에. 근데 얘는 할 줄 아는 거는 먹기만 해. 먹고 자고 놀고 또 먹고 자고 놀고. 일을 시키면 뭐 심부름도 잘 못해. 뭐 지능이 딸리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먹기만 해.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는 이쁘고 아들이니까 귀엽고 해서 키우는데 이게 나이가 19살이 되고 10살이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래서 12살 되던 해 얘를 밖으로 쫓아요. 너는 이제 12살이 됐으니까 옛날이니까 뭐 13살에 장가도 가고 15살에 장가도 가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넌 독립을 해라. 그래가지고 쫓아. 그러니까 이제 뭐 짐보따리 하나 들고 보찜을 하나 들고 이제 돌아다녀요. 저작거리 갔다가도 기웃거려서 밥도 얻어먹고 이러다가 잠을 자야 되겠는데 잠잘 자리도 마치 없어. 주막도 하루 이틀 자지 한 달 두 달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가 여기는 내 집이 없으니 산속에 가서 나무 밑에서 자면 괜찮겠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산속으로 들어가 막 뒤져. 산속에 외딴 집 이런 데서 좀 신세를 져야 되겠다. 그래서 막 뒤지는데 집이 없어요. 그리고 안 그러면 방이 없다. 남는 방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거절을 한다거나 그래요.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니까 집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불도 켜져 있고. 그래서 그 집을 들어가니까 너무 정리정돈이 딱 돼서 깨끗해. 근데 사람은 없어. 그래서 여기 빈집인가? 근데 빈집인데 이렇게 깔끔하게 청소가 돼 있지? 난 너무 피곤하니까 잠부터 자야지. 잠을 막 코를 얼마나 먹고 하니까 코를 이제 체구도 크고 하니까 막 코를 막 골면서 자고 있으니 그 집주인이 왔어요. 도깨비가 왔어. 발로 뻥뻥 차면서 너 왜 남의 집에 와서 자냐? 그랬더니 나 사실은 여차에서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여차에서 잘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신세를 좀 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나랑 같이 살까?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친구처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도깨비가 뭐 갖다 주면 먹고 또 같이 주변에 또 심고 이제 해서 먹고 있는데 이제 우정이 싹 떴어. 둘이 살다가 얘는 도깨비지만 얘는 인간이고 하지만 둘이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정이 싹 터가지고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이가 13살이 되니까 엄마 아버지가 보고 싶어.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싶어. 그래서 친구야 내가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 얼굴만 보고 바로 올 테니까 그렇게 알으라고 갔는데 이 도깨비가 그럼 내가 선물을 하나 줄까? 주마. 그러면서 무슨 선물을 주냐면 얼룩말을 하나 줘요. 얼룩말을 하나 주면서 이걸 가지고 가는데 얘를 엉덩이를 때리면 황금 똥을 싼다. 그래요. 뭐 무슨 그런 얼룩말이 다 있냐고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황금 똥을 막 싸. 황금이야.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갖다 드리면 이제 내가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 연세가 드셔서 어떻게 사시나 걱정했는데 이 얼룩말을 갖다 주면 되겠다. 가다 보니까 멀어요. 집이 며칠 자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름길을 도깨비가 그리 가지 말고 이렇게 가면 더 빨리 하룻밤만 자면 갈 수 있으니 그 길로 가라 이렇게 알려줘요. 가서 이제 주막집에 들어서 하룻밤을 자는데 좀 딸린다고 했잖아요. 먹새가 먹기만 하고 그러니까 주모한테 주모 제가 오늘 하룻밤 신세를 지려고 하는데 이 얼룩말 엉덩이는 절대로 때리지 말라고. 그래서 맡겨. 도망가니까. 이 얼룩말을 맡기겠습니다. 근데 이 엉덩이는 때리면 절대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막 하니까 알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자라고 이제 저녁밥을 먹고 그리고 잠을 자는데 주모가 어떻게 했겠어요? 주모가 어떻게 했겠어? 절대로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때렸지. 아니 때리지 말라고 말을 안 하면 안 때렸을 텐데 절대로 때리지 말라고 하니까 저 친구가 저 아이가 왜 때리지 말라고 했을까 궁금해. 그래서 그냥 세게 한번 때렸어. 그러자 황금똥을 막 싸는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주모가
그래서 꾀를 하는데 자기네 집에 말라 비틀어진 말하고 새끼 말하고 얼룩말하고 바꿔. 비슷하게 생겼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바꿔서 아침에 떠나니까 그 자기네 집 말을 주고 얼룩말은 자기가 가져가요. 그래서 막 이제 집으로 뛰어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제가 아들이 먹새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막 얼싸 좋아가지고 얼싸절싸 하고 있는데 내가 선물을 가져왔다고 하면서 얼룩말 이 말을 친구가 줘서 가져왔는데 여기 엉덩이를 한번 때려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때렸어. 그러니까 막 설사똥만 막 싸는 거야. 그러니까 너 지금 제정신이냐 어디서 그냥 말라 비틀어진 말을 한 마리 가져와서 이 보라고 이게 설사를 싸갖고 이거 다 치우려면 한참 걸리겠다 막 이런.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얼굴 보고 했으니까 이제 또 그 친구한테 갑니다.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도깨비가 알았어.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방망이를 하나 줄게. 도깨비 방망이야. 그러면서 도깨비 방망이를 줘요. 이 도깨비 방망이는 마음씨가 고약한 사람은 막 두들겨 패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너희 집에 다녀와라. 마찬가지로 주막에 가서 도깨비 방망이를 맡겼어. 그러니까 이제 도깨비 방망이 맡겨가지고 보관 좀 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뭐지? 이거 뭐지? 막 이러고 있으니까 갑자기 도깨비 방망이가 그 주모하고 그 집 식구들을 막 때려. 막 돌아다니면서 막 때려. 막 멈추지도 않고 계속 때리니까 죽겠거든. 아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그동안 그 얼룩말도 내주고 그동안 황금똥 싼 거 다 줄 테니까 제발 얘 좀 멈추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만 때려라 이런 이제 먹새가 그러니까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뺏겼던 황금똥하고 얼룩말하고 싫고 도깨비 방망이도 어깨다 탁 메고 다시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황금똥을 싸는 모습도 그리고 황금이 많아지니까 이제 자기네 큰 기와집도 짓고 이렇게 살다가 그 마을에 가난한 마을에 사람들한테 돈을 다 나누죠. 그러니까 너무 엉덩이를 많이 때려가지고 이 얼룩말이 볼기짝이 막 빨갛게 막 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병이 들었어. 아파. 그래서 이제 수명이 다 있는지 이제 죽으니까 먹새가 양지 바른 곳에 이 얼룩말을 묻어줍니다. 1년이 지나니까 거기에서 풀이 하나 이렇게 피어나는데 그게 말똥풀이래요. 말똥풀. 얼룩말 묻은 자리에서 말똥풀이라고 하는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인터넷에 말똥풀은 어떻게 생겼나.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처음에는 먹새하고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가족이었어요. 그러죠? 가족이었어. 그러다가 이 인간 만들겠다고 어머니 아버지가 내쫓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났냐면 도깨비를 만났어. 도깨비 집에서 도깨비하고 이 친구가 가족으로 사는 거야. 한 1년 동안. 그리고 이제 그동안 푹 정이 들어서 방망이를 가지고 나오면서 이렇게 뒤를 돌아봤어요. 잘 있어 친구. 나 그래도 또 오고 싶을 때 한 번씩 올게. 잘 있어 하고 뒤를 딱 봤는데 그 도깨비 집이 감쪽같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깨비 집이죠. 감쪽같이 없어져.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그렇게 살다가 집에 와서 그 마을 사람들을 가난한 마을 사람들한테 황금을 다 돈을 나눠주고 했으니 이 먹새의 마음에는 그 마을 전체 사람들이 가족인 거예요. 네, 가족. 대산종사님이 인류는 한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대산종법사님이 인류는 한 가족이라고 그랬어. 인류는 가족이야. 이렇게 생각으로 가족을 삼으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족처럼 느껴질 때까지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 그렇게 하시라는 그 법문을 인류는 한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이제 자녀들을 안 낳으니까 딩크족들이 누구를 키워요? 개를 키워. 입양을 해. 강아지를. 강아지가 그 입양할 때 그 모습으로 이쁜 모습을 안 있잖아요. 계속 크지. 또 고양이를 입양해. 고양이 새끼들. 이쁘고 이쁜 짓도 해요. 보면 우리 길냥이들도 이쁜 짓을 해요. 가서 막 밥 달라고 막 떼굴떼굴 막 둥글면서 애교를 막 부리거든요. 그렇게 고양이나 강아지를 입양을 해. 입양을 하면 가족이라 그랬죠. 제가 뭐 호적에는 안 올라가지만
가족이에요, 걔네들도. 근데 아파 살다 보니 아프면 갖다 버리네. 이런 관촌에다. 전주에서 나오면 딱 버리기 좋은 위치 관촌. 많이 버려요. 강아지, 고양이를. 그리고 경제가 어려워. 맞벌이 부부가 돈을 벌다가 한쪽이 이제 직장을 잃어. 그럼 갖다 또 버려. 사료가 비싸거든. 그리고는 아내들도 비싼 사료를 먹이다가 싼 사료를 좀 안 먹어. 그리고 아파. 그러면 동물병원에 가면 의료보험이 안 돼. 돈을 다 줘야 돼. 약값 다 줘야 되고. 주사 한 방에 36,000원. 제가 뭐 맞춰보진 않았지만. 예. 그리고 뭐 수술하면 돈 엄청 들어요. 그러니까 갖다 버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아니 그럼 키우지나 말 일이지. 아니 갖다 버려가지고는 우리도 길냥이하고 집에서 자란 애하고 좀 다르긴 해요. 집에서 자란 애는 제가 이렇게 해도 그냥 맡겨요. 지 몸을. 안 도망가. 근데 길냥이들은 그냥 쏜살같이 도망가. 자기한테 무슨 해코지라도 할까봐. 그래서 집에서 키운 애들하고 날 때부터 길에서 큰 애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예,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막 버려가지고 너무 부부가, 그리고 또 더 큰 것도 있죠. 부부가 이혼했다고 자녀들을 갖다가 보육원에 맡긴다거나 임시 몇 년간 좀 맡아주세요 하고 안 찾아가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우리가 조금 생각이 좀 열린 사람들은 이제 농촌에 살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아이들을 맡기죠. 네, 그래서 조부모 가정이 요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정산종사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강아지나 고양이나 뭐 도마뱀이나 뭐 그런 것도 집에서 키워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고 죽을 때까지. 오수에 가면 장례식장도 있어요. 개 장례식장. 근데 고양이 장례식장은 아니라네요. 강아지만 장례식장 있고 끝까지 책임지고 장례식장도 해서 보내야 된다. 근데 또 너무나 또 그냥 가족처럼 자녀처럼 뭐 엄마야 아빠야 해가면서 키운 또 복 많은 강아지들도 있긴 해요. 죽으면 교당에 와서 천도제도 지내. 이름이 뭐예요? 그럼 뭐라고? 뽀삐예요. 뽀삐 영가시오 하면서 천도제도 지내. 저는 아직 안 지내봤지만 네,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정산종사님께서 원리편 58장에 법연 혈연이라고 하는 법문을 해주셨어요. 혈연은 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육신 가족을 혈연이다 이렇게 하셨고, 법연은 법의 가족을 법연이라고 한다. 근데 혈연은 이생만 가족으로 살 수 있지만 법연은 영생을 함께 할 수 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아마 정산종사님 시대 때는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교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열반을 하시면, 법사님들이 열반을 하셔. 열반하시면 체면상 천도제 안 하고 싶은데 자녀들이, 원불교를 다니는 자녀들이 하나도 없어. 다 교회 다녀, 성당 다녀.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막 제가 그랬잖아요. 과거에는 전체 마을이 한 친척이었다, 가족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체면상 안 할 수는 없어. 이 호로 자식 이러니까 체면상 안 할 수는 없고 억지로 해. 그런데 초제, 2제, 3제, 4제, 종제는 이제 어쩔지 모르겠지만 천도제 참석하는 천도 독경 해주는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전산종사님이 원리편 58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혈연이지만 혈연으로 가족이 자녀 그런 관계로 만나는데 가족 교화를 해서 그 가족들이 법연으로 연결이 되게 해야 된다, 이 말씀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천도제 식장에 천도 독경을 함께 해주지 못하는 자녀들이 너무 많은 요즘을 걱정하셔서 우려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의외로 전북교구에, 다른 데는 더 하겠지만 전북교구에는 원불교 모짜리판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답니다, 교구장님은. 그런데도
열반을 하시는 가시는 그러니까 가시면 땡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그래서 천도독경 할 자녀가 없다. 그런 점들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족교화가 그만큼 중요해지는 그런 현실이고요. 그리고 정산정사님 공독편 15장에 뭐라고 하셨냐면 교중의 권속을 가족같이 알뜰히 챙기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당의 권속을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을 내 가족같이 알뜰히 챙기는 사람이 누굴까요? 교무과요? 교무만 막 알뜰히 챙기면 되나요? 단장 중앙님들이 교당의 식구들을 자기 교화단 단원들을 내 가족처럼 알뜰히 챙기셔야 돼요. 그런데 단장 중앙님뿐만 아니라 그냥 어디 타지에서 아들 딸이 오면 법회도 안 오시네. 가족교화를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법회를 안 오셔. 내가 오늘 법회를 가야 되니 같이 가자. 그거는 1등 교도님이에요. 일요일날 너희 일요일날 너무 잘 왔다. 이강 오려면은 10시 전에 와라. 나랑 법회 보러 가게. 그래서 자녀들 쭉 몰고 오는 거예요. 그게 1등 교도님. 1등 교도님. 다음은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나는 법회 보러 갈 테니 너희들 쉬어라. 아니면 밥을 해놓거라. 그래야지 엄마 아버지가 평생 동안 키우느라고 밥 해주고 허리 꼬부라져서 그냥 걷지도 못하는데 오늘 법회 안 가고 내가 밥 해줘야지. 교무님 나 교당 못 가요. 이러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자녀들만 그래서 제가 어버이날은 법회 많이 안 오시겠네. 그래서 기대를 잘 안 하는데 이번 주는 부처님 오신 날이라 많이 오셨어요. 그러냐 우리 가족 어딨나 막 목이 막 목 아프게 막 쳐다보시더라고요. 꼬리표 찾느라고. 교화단 가족은 단원은 단장 중앙님이 내 가족처럼 알뜰히 챙겨야 된다. 그 사회나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봉공 헌신한 분들은 그 사회단체의 어머니예요. 어버이예요. 그리고 저희 교단에서도 교단의 어버이라고 이렇게 캐치프레이로 막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원창의 회원. 원창에는 한 달에 10,000원씩을 내고 그 재무부에 송금을 하고 원창 회원이 되는 건데 훈련 받을 때 보면 현수막에 우리는 교단의 어버이다 이렇게 써갖고 이렇게 딱 플랜카드를 해놨어. 교단을 위해서 단돈 10,000원이지만 다달이 나 죽을 때까지 그렇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교단의 어버이다. 어느 단체나 조직이나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단체나 조직은 발전을 해요. 그리고 그런 역할을 안 하고 그냥 회장만 내가 회장이니까 몇 년간 그냥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하는 그리고 바뀌기를 세워라 빨리 와라 빨리 넘겨주게 이렇게 하는 단체와 조직은 좀 발전이 좀 더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관등 작년에도 했지만 관천교당을 위해서 이제 공로가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네, 다른 때는 잘 모르겠어요. 네, 관등 행사할 때만 보면 온 가족들한테 자녀들한테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당신 용돈을 막 큰 아들, 작은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당신 부부 해가지고 그냥 부처님 오신 날이면 30만 원, 40만 원 막 써. 당신이 다 써. 좀 받아서 갖고 와요. 제가 그래도. 올해도 똑같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당신 식구들 줄줄이 다 꼬리표를 달고 앞집에 꼬리표, 뒷집, 옆집 그 마을에만 그 원불교, 기독교만 안 다니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관등표를 다 받아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천교당 회장님은 그분들을 어떻게 예우를 해드려야 돼? 그러거나 말거나 그렇게 하면 관천교당이 발전하겠어요? 관천교당을 위해서 이렇게 막 애쓰시고 그냥 우리 교당은 아니지만 그냥 아이들 교육시키라고 막 돈병만 막 훅 갖다 보내고 하는 그런 분들을 교무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우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분들만 모시고 막 맛있는 거 사드릴 수도 없고.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연등을 큰 거에다 그분들 4개가 있는데 그분들 딱딱딱딱 달아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시비를 하대요. 왜 저 사람은 저걸 달아주고 나는 요 작은 거 다냐. 이거는 교도 회장단들이 예우를 해드려야 돼요. 교무는 내년에는요, 자기 등은 자기가 달게 할 거예요. 제가 청운회원들한테 한 달 전에 등 잡시다 해가지고 꼬리표도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다는 걸로. 그럼 이제 나 30만 원짜리 달아야지. 그럼 막 권선을 해오겠죠. 예. 제가 그렇게 바꿨어요. 자기가 자기 꼬리표 달기. 아이고 우리 조교물 죽겠다고 달았는데 없다 그러고 있다 그러고 왜 없냐 그러고 나중에나 찾았다고 하고 아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예우를 해드려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그래야 관촌교당이 나날이 발전해요. 그리고 교당은요, 교무 혼자 운영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죠? 원불교 관촌교당이라고 하는 가족으로 저희가 만났어요. 가족의 그 가치를, 예, 지금 막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계십니다. 조금만 하고 끝낼게요. 가족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단체의 운영을, 생활의 운영을 함께 공동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물론 헌공금 내주시고 없는데 세상에 조금 연금 받으셔서 그걸 막 쪼개서 헌공금을 내셔요. 네, 그렇게 대단한 신심이고 대단한 공심이에요. 그리고 교무는요, 교도님들이 공부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만 하는 사람이지 지도자도 아니에요. 교무는 가르치는 뭐 법회 전에 뭘 준다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끝나고 공부하시고 절 주세요. 뭐 주시고 싶으면 예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선우가 바뀐다든지 그러면 예 그래서 그 교도 회장단 중심으로 교당은 운영이 돼야 돼요. 그리고 교당만 법회 보러 쑥 가시면 안 돼요. 교당에 뭐가 고장 났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 번씩 텃밭이라도 한 번씩 돌아보고 그러고 가셔야 돼요. 회장단들은 그냥 막 아이고 내가 역사가 올해 좀 다니다 보니까 이제 회장 감투도 쓰고 부회장 감투도 썼네 이게 아니에요. 그 교당 운영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단장 중앙은 뭐라고요? 교화 단원을 가족같이 챙겨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관주교당 가족이 굴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5월을 맞이해서 가족의 소중함, 물론 이제 집에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겠고 또 혈연 아닌 그 사회 제도나 여러 가지로 만나진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요양원에 근무하면서나 어린이집에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말을 늘 직원들한테 했어요. 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 왜냐? 너희가 7, 80이 될 때 얘네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아이들이야. 그러면 똑똑하게 가르쳐야 된다. 이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모나지 않게 가르쳐야 된다. 전 그랬어요. 늘. 나중에 누가 너희들을 부양을 하냐? 여러 선생님들을 누가 부양하냐? 이 아이들이 부양할 거야. 거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말을 했어요. 그리고 요양원에 근무할 때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직원들한테 이 어르신들이 안 계셨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80대, 90대 요 세대들이 6.25 사병, 또 일제 침략기, 일제 침략 시대 때 태어난 세대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갖은 압박과 서름을 당하고 한국말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보이지 않는 데서 한국말을 쓰면서 일본어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예, 일본어를 학교 가서 배우고 그러면서도 한국말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했던 세대들이 이분들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분들 안 계시면 지금 대한민국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월급을 떠나서 이분들한테 봉양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월급 170만 원? 그거 생각 안 해야 돼. 그거보다 더 많이 케어를 해드려야 돼.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 대한민국 한 세대를 책임져주는 어르신들인데 그냥 귀찮다고 꼬집고 때리고 밀치고 자기 좀 표현하다고 비켜 이러고 어디서 어른들한테 어머니 아버지 뻘 되는 어른들한테 비켜 반말을 찍찍 하고 되겠어요? 전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가족이라고 한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또 혈연으로 맺어졌지만 또 법연으로 맺어져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연들로 만들어 가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